패턴, 되풀이되는 사건이나 형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패턴 1. 어려운 일을 앞두고 나오는 말. 우린 못한다. 만약 실패했을 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수뇌부에서는 초도 비행을 미국 락히드 마틴 시험비행 조종사가 하는 게 어떻겠냐는. 패턴 2. 패턴 1에 대한 발. 죽어도 우리가 한다. 죽음의 서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저희들의 결의서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패턴 3. 천재지변. 6월, 7월, 8월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패턴 4.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미국 제작업체에서 비행시험 보류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패턴 5. 위기를 기회로 전환. T-50 성공을 위해서는 그게 천우신조였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2달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 패턴이 쌓이면 노하우가 된다. 준비된 성공. T-50 초도 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 훈련기 초도 비행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생한 증언 들려주실 초대 손님 5분 소개합니다. 먼저 K2-1에 이어 T-50에 이르기까지 국산 항공기 시험 비행을 이끌어 오신 기호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입니다.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다양한 국산 공군 항공기 시험 평가를 이끌어 오신 이주하 수석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52전대 시험 비행사로 T-50 고등 훈련기의 초도 비행을 수행하신 조광재 장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재입니다. 시험 비행 기술사로 T-50 고등 훈련기의 초도 비행을 성공시킨 임상수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상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항사단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 사업 관리에 참여하셨던 김성준 대령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대령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T-50의 초도 비행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FFRR까지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대망의 D-Day, 즉 최초의 국산 고등 훈련기 초도 비행 날짜를 선정하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조 장군님, 초도 비행을 위해 참 많은 사람이 이제 수고를 해왔고요. 또 아무래도 이 대외적으로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분이 이 초도 비행 조종사인 우리 조광재 당시 중령이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초도 비행 조종사가 결정되는 과정도 준비하고요. 그 역사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 조광재 중령의 그 당시에 또 임무, 또 기본적으로 어떤 소감을 또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도비행 조종사 역할은 잘 알다시피 이제 T-50 초도비행의 중요성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그 52 시험평가 전대에서는 그 초도비행 시험비행 조종사를 한 명이 아니고 미국의 아폴로 계획처럼 3명의 조종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선정 시기가 4월 FFRR 시기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쯤에 그 3명의 조종사 중에 280일 그 시험 비행 대대장 어떤 정석한 중령, 그 당시 중령님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와 그다음에 이충환 소령 이렇게 3명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3명을 선정한 그 가장 큰 배경은 초도 비행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초도 비행 날짜를 정했는데 임무 조종사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어떤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못했을 경우에 AB 조종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초도 비행은 적기에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 때문에
세 명의 조종사를 선발했습니다. 4월 달에 3명의 조종사가 선발되고 난 다음에 한 역할은 결국 이제 4월부터 F-16이 사천 현장에 2대가 투입되면서 F-16을 통해서 사전 훈련, 그 다음에 동일하게 3명 다 T-50 시제기를 통한 시동 및 활주 연습, 뭐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5월 달에 T-50 항공기가 싱글 엔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엔진에 문제가 있었을 때 활공에서 안전하게 착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위해서 미국 시험병 학교를 가서 공중 재시동 및 활공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 국립 시험병 학교에서 갖고 있는 항공기를 갖고 거기에서 이제 활공 연습을 하고, 다행히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T-50 항공기가 F-404 엔진이 F-18 엔진하고 동일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험병 학교 가서 F-18 나사에 있는 항공기를 리스를 해가지고, 그 항공기는 이제 엔진이 2개이기 때문에 실제 공중에 올라가서 에어스타트, 의도적으로 조종사가 엔진을 끄고 이렇게 에어스타트하는 그런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6월 달 첫 비행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지만, 사실상은 이 3명의 조종사가 이런 모든 훈련을 다 소화하기는 물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다행히 첫 비행이 8월로 2달이 늦춰지면서 이 3명의 조종사가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초도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은 8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 최종적으로 항공사업단장이 T-50 첫 비행에 대해서 결심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었고, 저희들 3명의 조종사가 이렇게 선발이 되고 초도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들 T-50 비행을 한국 조종사가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판단되었지만, 4월 FFRR과 5월 공군본부에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군본부에 저희들 한국 조종사들이 시험비행을 하겠다고, 초도비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때, 공군 수뇌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 만약 실패했을 때에 대한 공군의 어떤 그런 책임감 때문에 수뇌부에서는 초도비행을 미국 락히드 마틴 시험비행 조종사가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따라서 락히드 회사에서는 그것을 검토했을 때 첫 비행을 1년을 수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 비행을 하려면 조종사가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사전 준비가 되는데 그 준비 기간이 1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T-50 첫 비행을 하려면 락히드 조종사 할 경우에는 1년을 시간을 달라.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저히 이 사고를 봤을 때 적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T-50 3명의 조종사가 그 당시 5월 달에 미국 시험병 학교에서 공중 재시동 훈련하는 도중에 공군 참모총장님한테 저희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연습이 돼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T-50 첫 비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약간의 결의에 찬 편지를 총장님께 보냈습니다. 그 편지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국은 우리 한국 조종사가 하게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조진수 교수님이 조선일보 오피니언 기고문에 죽음의 서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저희들의 결의서에 대해서. 그런데 죽음의 어떤 서약서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어떤 결의문을 썼다는 사실만을 이 자리에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국산 고등훈련기, 지금 말씀만 듣는 과정도 벌써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해지는데요. 이 초도비행을 맡긴 만큼 공군에서는 믿는 이 파일럿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도 이제 초도비행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그 조광재 중령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감정들이 오고 갔을 텐데, 특히 한 번도 하늘에서 검증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항공기를 타고 이 초도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혹시 없었습니까? 저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두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특히 이제 2002년도 그 해로 기억하는데 2월 달부터 실제 항공기에 이제 시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4월부터 또 지상 활주 시험을 시작하고 해서 초도비행 6월 17일 초도비행 날짜를 중심으로 했을 때 6월 초까지 70나트 그 당시 70나트 고속 활주까지 다 마친 상태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항공기를 조종하려면 조종관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항공기가 지상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결국 시동을 걸고 정지된 상태에서는 조종관 점검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조종관 점검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이 항공기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활주로에 들어가서 저속, 고속 활주하는 도중에는 절대로 조종관을 만지지 못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이 T-50 비행제와 관련해서는 락히드 마틴에서 주 담당이 되었었는데 락히드 마틴에서 우리 한국 조종사들한테 활주 상황에서는 절대로 조종관을 만지지 못하게 힘을 주지 못하게끔 했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락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F-16 시제기가 이제 YF-16인데 YF-16이 첫 비행이 의도치 않게 시작됐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고속 활주로에서 고속 지상 활주 테스트하는 도중에 조종사가 조종관을 만지는 순간에 이 항공기가 예상치 않았던 그 롤이 발생되면서 항공기가 약간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항공기를 이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YF-16 첫 비행이 고속 지상활주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락히드 마틴 비행저 쪽에서는 한국 조종사 혹시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절대로 조종관을 못 만지게 했는데 제가 첫 비행할 때 처음으로 조종관을 애프터 스틱 했다는 그런 사실은 사실상 T-50 개발에서는 뼈아픈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오늘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또 그런 과정적인 부분들도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명의 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나눠볼까 하는데요. 임상수 박사님. T-50의 초도 비행 날짜가 원래 2002년도 6월 17일 날로 정해졌었는데요. 중요한 날짜인 만큼 선정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최초의 초도 비행 날짜는 어떤 이유로 6월 17일로 정해졌습니까? 사실 초도 비행 날짜를 결정하는 거는 그 대답의 어떤 정확하게 될 어떻게 보면 우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도 비행 날짜는 지금 사람에 따라서 사업 관리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날짜까지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6월 17일.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몇 월까지만 하고 날짜는 지정해 주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중요 이벤트마다 날짜를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이 중요 이벤트마다 시간이 얼마 걸릴 거냐를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미국의 조언도 있고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한 데 있어서 현재와 초도 비행 날짜가 대략적으로 언제라고 이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납품 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하고 중간에 있는 이벤트들하고 초도 비행 날짜는 대략 언제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날짜까지 정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정할 때가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은 제가 비행 경험을 보면 6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6월, 7월, 8월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러프하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 이벤트라고 하면 요구도 검토 회의라고 해서 SR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SRR Requirement Review, System Requirement Review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PDR이라고 하는데 PDR은 예비 설계 검토 회의, Preliminary Design Review, 그리고 상세 설계 검토 회의라고 하는 거는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건 설계 단계에서 CDR이 다 종료가 되면 제작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과정이 다 얼마 걸릴 것인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보면 이제 납품일이 있으니까 비행 시험에서 많이 줄이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총체적인 그런 중요 이벤트를 가지고 초도비행이 언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TRR이 있고 FFRR이 있고 FFRR이 끝나면 이제 초도비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를 점검하는 과정, 통합하는 과정, 아까 활주하는 시험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미국에서의 경험을 빌려서 기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문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냐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었었고 저희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6월 17일 목표로 모든 그 시험 훈련 과정이나 점검 과정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HQS 시뮬레이터 훈련을 6달에 걸쳐서 전문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해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광진 장님. 돌이켜보면 TOC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은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아주 정말 여유롭게 간 시간이 1시간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촉박하게 정해진 그 날짜마저도 당겨서 이게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이게 칭송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초도비행 날짜는 이제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당시에 이 고등훈련기 개발팀은요. 2002년 6월 17일 초도 비행하는 것조차도 아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 어디 있을까요? 네. 최초로 TO10 초도 비행 날짜가 6월 17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런 준비해왔던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일정상 아무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상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종사 훈련 상황이었습니다. 6월 17일 2달 전 4월 달에 현장에 F-16이 투입되었지만 그 16을 통해서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해야 되는 요구량이 대략 49소티였습니다. 그런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조종사가 똑같이 첫 비행해야 될 T-50 시제기 항공기에 똑같이 시동을 해야 되고 동일하게 지상활주 테스트까지 하면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5월 달에 3명의 조종사가 또 다 미국 시험병학교 가서 또 사전 공중 재시동 훈련까지 해야 되는 굉장히 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정상으로 봤을 때 6월 17일 전까지 3명의 조종사가 과연 초도 비행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6월 초에 70나트까지 고속 지상활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6월에서 8월로 수년됐던 조종 간의 어떤 그런 진동 내구성 시험 도중에 와이어링 단락에 의해서 조종 간 결함이 생기고 다기능 공력 센서 IMFP가 결함이 생긴 게 결국은 그걸로 해서 2달이 연기됐는데 저는 T-50 성공을 위해서는 그게 천우신조였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2달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항공기와 조종사 컨디션 모두 오케이. 그렇다고 100% 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항공기 이륙의 최종 조건은 날씨. 그렇다면 어떤 기상 조건일 때 비행이 불가능할까?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은 가시거리다. 활주로상에서 가시거리는 RVR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가시거리 측정 장비를 통해 공항 활주로를 측정해 지상 5m 높이의 조종석에서 활주로 중심선이나 윤곽을 표시하는 활주로 표면 표시선 또는 등화를 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활주로 가시거리는 공항 운영 등급 CAT에 따라 다르다. 카테고리라 부르는 공항 등급은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를 공항 시설, 항공기 장비, 조종사 경력에 따라 정한 값인데, 카테고리가 높아질수록 기상 악조건에도 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같은 기상 조건에서 CAT-1은 활주로 가시거리가 550m 이상이어야 착륙이 가능하지만 CAT-2는 300m, CAT-3는 175m만 확보해도 착륙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씨라 할지라도 항공기 종류에 따라서 착륙 가능한 기종과 불가능한 기종이 있다. 예를 들어 B737이나 A319처럼 비교적 작은 여객 기종은 통상 CAT-2나 이보다 더 좋은 기상 조건에서만 착륙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B747이나 A330 같은 중대형 항공기는 대부분 CAT-3에서 착륙할 수 있다.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주요 조건은 바람이다. 정확히는 바람의 방향인데, 특히 항공기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장 치명적이다. 항공기를 하늘에 띄우는 양력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 뒤에서 바람이 불면 당연히 양력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뒷바람은 항공기 이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착륙할 때 정도가 지나치면 항공기 점검이 필요할 정도로 세게 착륙하는 하드랜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착륙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는 온도다.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 밀도는 낮아지고 자연 양력도 작아진다. 실제 날씨가 많이 뜨거운 날엔 승객과 짐을 제한해 무게를 줄이고서야 비행이 가능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비나 눈은 어떨까? 공항에 갈 때 비나 눈이 오면 걱정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의외로 비나 눈은 가시거리에 영향을 줄 뿐 항공기 이착륙의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멈춰 설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필요한데, 너무 많은 비나 눈으로 활주로의 미끄럼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간다면 이착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첨단 국가의 조속 방위 산업. 오늘은 T-50 초도 비행의 직접 점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주열 수석님, 이제 앞서 T-50의 초도 비행 날짜가 2002년 6월 17일 날로 이제 정해졌다고 했는데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2002년도 월드컵, 우리 축구 대표팀이 사상 첫 16강에 오른 직후라서요. T-50 이 초도 비행까지 성공한다면은 그야말로 국가의 겹경사가 이루어지는 때인데요. 그런데 이제 초도 비행 날짜를 불과 일주일 앞에 두고요, 이 변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초도 비행 날짜가 6월 17일이었죠. 딱 일주일 전 6월 11일 날 조종관 제작업체 미국 제작업체에서 비행시험 보류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이게 딱 일주일 남겨놓고 하지 말라. 제 항공업체 쪽에서는 아까도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간 내에 사고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행시험을 하지 말라. 이거 참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미국 조종관 업체에서
거기에 비행 인증 시험에 투입된 장비를 다른 시험에 투입하기 위해서 진동 내구성 시험을 했어요. 시험 중에 진동 이제 변이 측정 센서가 신호가 불안정하고 뭐 단락이 되고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조종관을 움직이면 그 전기 신호에 의해서 조종면이 움직이고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신호가 안 가면은 제대로 안 가면은 내가 원하는 데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6월 14일 날 또 이제 미국 업체에서 자체 점검을 했더니만 똑같은 결함이 다른 장비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긴급 회의를 해갖고 이제 기술진을 미국 제작업체에 이제 급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야말로 이제 초도 비행을 코앞에 두고 나서 그 비행 조종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 뭐 누가 들어도 이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임상수 박사님,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고등훈련기 개발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예, 사실 고등훈련기 사업팀이라고 하면 공군, 한국항공 다 포함이 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업체하고 공군하고 주로 많이 했지만 업체에 있는 그 개통을 담당하는 부서는 비행 제어 개통이었습니다. 그 비행 제어 개통이 급화돼서 이런 거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조종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비행 제어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비행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게 사실은 2달 걸리게 한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동정학 계통, 아까 IMFP라고 하는 동정학 계통이었었는데 이 동정학 계통은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었고 그 공중에 올라가면 온도가 마이너스 50도, 60도, 70도 되기 때문에 6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빙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히팅을 시켜주는데 그 재질이 그 코팅 방식이었었는데 녹아내려서 그거를 스테인레스로 바꾸는 뭐 이런 것들은 자잘한 어떤 결함이었었고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문제였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뭐 하는 거냐면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플라이 바이 와이어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조종사가 조종관을 당기면 뭐 KT-1이나 이런 비행기들은 조종관을 당기면 선은 미케니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종면으로 그냥 전달이 됩니다. 그 얘기는 고속인 경우에는 조종관을 당기면 그 프레셔가 자동 감지되기 때문에 그 조종이 될 수 있는 건데 비행제어 컴퓨터는 안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움직이는 조종관의 양을 어떻게 그 조종면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하는 걸 비행제어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 비행제어 컴퓨터가 있는데 비행제어 컴퓨터에 보면 데이터를 아까 계속 나오는 IMF라는 데서 공역 데이터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속도 구도로 만들어내고 받음각, 뭐 미끄럼각,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산출을 하는 그런 컴퓨터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컴퓨터가 항전 컴퓨터하고 이 통신하는 것들이 1553 데이터 통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 통신이라는 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인데 이 데이터 통신에서 그 예를 들면은 이게 다 이렇게 잘게 쪼개는데 너는 지금 이걸 받아라 내가 이거 줄게 그래서 그 시간 주기가 15.56ms인데요. 이걸 주는 과정에서 그 주기가 좀 잘못돼 가지고 그 하드웨어가 CPLD라고 하는 그 칩입니다. 요즘은 FPGA라는 걸 많이 쓰는데 CPLD라는 칩을 쓰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에서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중재라고 하는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만드냐면 락히드 마틴에서 만들고 이 하드웨어는 BAE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미국 회사인데 스틱도 그렇고 조종관도 그렇고 BAE 시스템에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를 락히드 마틴을 하다 해서 BAE 시스템을 넘겨서 결국은 락히드 마틴이 릴리스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달이 걸렸고요. 이 해결하는 거는 공군이든지 업체든지 다 한국항공이든지 다 같이 하는 거였었지만 한국항공의 주 담당자들이 설계를 하는 담당자들이 하기 때문에 급화돼서 했던 것이고요. 요 과정에서
아까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이 과정에서 2달 동안 제가 택시 그러니까 좀 이상할 텐데 활주입니다. 지상 활주 시험을 아까 조광재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24회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호기 조종사가 조광재 장군님이셨었고 2호기 조종사가 이충환 대령님이셨는데 차후에 아마 나오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컨덕터도 저 권진호 그때 당시 소령이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은 훈련과 어떤 통제실 컨트롤룸 프로시저는 제가 이제 직접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숙달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요 2달 동안 과정에서 2호기 조종사와 2호기 지휘자한테 넘겨서 요 2달 동안에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숙달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수성님도 추가 답변 혹시 있으세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이제 업체나 공군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들 많이 쓰셨을 텐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잘 해결됐죠. 어떻게 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업체에서는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바로 대책을 하고 그 해당 담당 이제 엔지니어한테 너 미국 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와라. 그 전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급하게 미국의 그 이제 조종관 제작업체 갔더니만 미국 조종관 제작업체, 그다음에 하부 조립업체인 독일 사람들, 그 센서를 납품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앉아갖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자마자 회의를 하면서 그럼 우리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하나하나 총조립, 그다음에 하부 업체 센서를 이제 단계별로 해서 결함을 한번 찾아보자. 그 대책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독일의 하부 조립업체, 납품업체에서 문제 설계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고, 그 설계를 이제 변경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항공권 그 담당 엔지니어는 바로 독일로 이제 날아가 가지고 그 설계 과정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 이제 검토 결과도 이게 맞나 틀리나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미국으로 안 가고 또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센서 이제 납품업체 가가지고 센서 분별 검사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가서 다시 그 총조립업체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수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서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7월 15일이었는데 거기서 최종 수락 시험을 딱 마치고 오케이 한국으로 보내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숨을 내리시면서 조종관 문제를 해결할 즈음에 김 대령님, 이번엔 공력 센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조금 전에 임상수 박사께서 아마 그 어떤 내용이 발생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상 아까 설명하셨던 비행적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문제보다는 굉장히 마이너한 어떤 그런 문제 축에 속하기는 하지만, 사실 항공기에서 고도와 속도라는 정보는 비행者입장에서 엔진도 써야 되고 항전도 써야 되고 여러 분야에 쓰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력 센서라고 부르는 것들은 고도와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공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게 되는데, 통상은 기존의 T50 계열, 그러니까 플라이바이 와이어가 적용되기 이전 대다수의 항공기들은 그 피tot 스태틱 튜브라고 항공기 맨 앞쪽에 이렇게 주사기처럼 프로브가 하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 T50에는 없는데 프로브가 하나 나와 있고 항공기 옆면에 조그만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한 토털 프레셔 그리고 스태틱 프레셔라고 부르는 동압과 정압을 재는 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비행을 하게 돼서 전진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맨 앞쪽에 있는 이 피tot 튜브로 공기가 들어오고, 이게 공압관을 통해서 일정 부분 뭐 슬리콘 압전 센서 이런 부분에 때리면 이 전체의 압력이 전달됩니다. 근데 이 압력이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이 항공기가 현재 비행을 하고 있는 고도의 어떤 그 기압 고도가 같이 포함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압 고도만 순수하게 재는 관들이 스태틱 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압과 동압을 재서 전압을 측정을 하고 그 동압과 정압의 차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압은 고도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면 고도로부터 해서 일정 높이로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기압의,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기의 밀도가 항공기 누르는 힘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정압을 통해서 고도를 만들고 이 앞 전면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동압과 정압의 어떤 그 차분을 구해서 실제 항공기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센서가 공력 센서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 항공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피토스태틱 튜브를 쓰고 있다가 T50 계열에 오면서 아까 조광진 장관께서 설명하신 IMFP, Integrated Multifunction Probe입니다. 다기능 공력 센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걸 왜 쓰게 됐는 거 아니? 1999년 개발 초기, 그러니까 기본 설계를 하던 당시였는데 락히드 마틴이 우리에게 이 IMFP라는 걸 소개를 하면서 T50에도 장착해보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한국 항공 내부에 공기 역학하는 에어 데이터를 다루는 쪽의 사람들 쌍수로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거. 검증되지 않은 센서를 갖다 썼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어떻게 아느냐. 반대편인 비행지어 파트. 이게 비행지어는 모든 걸 갖다가 다 그 리던던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백업을 둡니다. 그러니까 비행지어 컴퓨터를 딱 뚜껑을 열면 채널 A, 채널 B, 채널 C 동일한 컴퓨터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뭐 CPU, IOP, ACS 등등 여러 가지 한 5장의 카드로 되어 있지만 그 세대의 컴퓨터가 동일한 시간대 동일하게 싱크를 맞춰가면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채널 데이터 링크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끼리 서로의 이제 프로세싱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항공기가 날고 있는 뭐 고도, 속도, 뭐 앵글 오브 어택, 앵글 오브 사이드 슬립 뭐 여러 가지 뱅크 각들 모든 항공기 주변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동작하는 뭐 64분의 1초, 뭐 64Hz는 15.65ms마다 한 번씩 조종사가 준 조종면 신호와 최적의 어떤 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종면 각도를 생성해내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IMFP도 동일하게 3개의 IMFP를 장착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피토스태틱 튜브를 두게 되면 그 공학관을 운영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체계 통합 관점에서 이 리던던시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 부분 애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지 입장에서는 센서도 굉장히 크지도 않고 굉장히 간편하게 독립된 센서로서 3개를 이렇게 리던던시를 줄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의 센서에서 PTPS 플러스 그 앵글 오브 어택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서였기 때문에 그거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더 큰 이유는 사실 이 IMFP를 로키드 마틴은 그 AS라는 조그만 그 해당되는 요런 센서 만든 업체한테 턴 프로젝트로 줍니다. 그 턴 프로젝트의 결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이 그 당시 F-16 블락 60을 이제 개조 성능 개량을 하고 있었던 단계였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먼저 장착을 해서 쓸 거다. 그러니 너네도 써라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 한국 공군 입장에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F-16에 다 검증돼서 들어오니 우리는 검증된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IMFP 채택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F-16 블락 60 사업이 수년됩니다. F-35 사업,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수년돼 버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IMFP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IMFP의 어떤 문제는 뭐 좀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지상 시험을 하다가 그 IMFP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대략 한 1000피트, 한 330m마다 한 마이너스 2도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도 한 2만, 3만 올라가면 영하 한 60도, 70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싱이 낍니다. 그러면 이 콘 주변에 얼음이 끼고 그럼 콘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런 형상인데 그 해당되는 그 공합관이나 그 앵글 오브 어택 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어버리면 이제 이걸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이싱이 낄 수 있는 어떤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걸 이제 엔티 아이싱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 스스로 히터를 켜고 주변에 아이싱을 녹여내는 어떤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지상에서 시험을 하다가 그 히터 코일이 좀 과열되면서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원인은 찾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이후에 설계 변경해서 그 표면에 코팅하는 부분을 스테인레스로 바꿔가고 이렇게 가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든 문제를 설계 변경해서 해결하고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IMFP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비행을 제한을 뒀습니다. 히터가 과열되지 않은 상태로 히터를 동작시키게끔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IMFP는 항공기 그 조종석에서 딱 봤을 때 좌측에 A 채널, 우측에 B, C 이렇게 세 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동시에 두 개가 폐일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간격 자체가 좀 가깝다 보니까 그 라이트닝, 그 낙뢰 이슈가 있었습니다. 낙뢰를 한 방 딱 맞으면 두 개가 동시에 아웃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면 비행지가 치명적인 그 결함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 낙뢰가 어디서 어떻게 때릴지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간격은 어쩔 수 없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 또 AOL이라고 비행 제한, 그 AOL이라는 거는 이제 Aircraft and Engine Operating Limit이라고 그냥 비행을 하면서 엔진과 항공기의 어떤 상태에 적정한 제한을 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AOL을 걸고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AOL은 그 낙뢰 같은 경우는 낙뢰가 있는 내부 지역 반경 25마일 내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상에서도 알 수 있고 조종사도 식별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히터 코일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히터 작동 조절을 통해서 그 IMFP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비행 제한을 걸고 아마 FFR을 SBI, 그러니까 Safety Validation 아이템이라고 부르는 비행을 해도 괜찮은 어떤 그런 액션 아이템을 클리어시키고 아마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IMFP는 최종 체개발 말미에 한 14번 정도까지 바뀝니다, 형상이. 그래서 거의 최초의 형상과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IMFP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시험평가, 비행시험이 지속되면서 그 IMFP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체계발 말미까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 부분들은 추후에 아마 또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령님, 지금 우리 이제 그 김 대령님께서 이제 공역 센서나 관련된 문제들 또 자세한 또 개념 설명을 좀 주셨고요. 또 이제 문제 발생에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추가로 보충하실 부분 있나요? 지금 모든 그 연구 개발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구 개발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IMFP 그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본의 아니게 최초로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머처리티, 즉 완숙되지 않은 그런 제품을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 사실은 그게 연구 개발입니다. 그런 연구 개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거의 다 해결돼서 아마 우리가 그 기술은 좀 제법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초도 비행 날짜가 다시 8월 20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정했던 날짜보다 한 2달 정도 가량 날짜가 미뤄진 셈인데요. 날짜가 조정된 만큼 8월 20일 또 다시 그 날짜가 임박할수록 각각의 또 맡은 역할에서 또 준비들이 철저하게 좀 하셨을 텐데요. 각자 초도 비행일을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수 박사께서 주시죠. 예, 테스트 컨덕터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통 엔지니어들, 전 개통 엔지니어들한테 테스트 컨덕터하고 개통 엔지니어들을 하고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마이크 키를 잡아서 조종사한테 말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UHF 주파수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초도 비행 때 그 마이크 키를 손에 잡고 무슨 일이 있을까를 긴장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엔지니어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통제실에 있을 때는 훈련을 불시에 이렇게 비상 상황을 부여해서 빨리 조언하는 연습을 저는 그거에 가장 포커스를 뒀었습니다.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내용이었었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한 번은 초도 비행 다음 일이었었는데, 한 번은 비행기가 공중에 떴는데 랜딩 기어를 내리면 노즈, 레프트, 라이트, 그린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3개이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노즈, 그런데 1개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프로시저에 다 나와 있었는데 뭐 여유가 있는 거죠. 공중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조종사 체크리스트를 저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뭐 조광재 장군님께서는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계셨을 거로 판단이 되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 랜딩 기어가 있었습니다. 통제실에 뭐 엔진, 에비오닉스, 랜딩 기어, 에어로 뭐 이런 많은 엔지니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랜딩 기어 엔지니어가 사실은 딱 조언을 해줘야지 가장 적합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엔지니어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머리가 하얘졌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훈련이 많이 되고 경험이 많으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초도 비행 전날이 2002년 8월 19일 14시에 제가 이제 지휘자의 자격으로 초도 비행 준비 상황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FC 지원기 상황, 비행 시험 공역, 초도 비행 계획 상세 검토한 내용,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브리핑을 하고 7시에 브리핑을 했는데, 전체가 다 모여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사실은 그때부터 어떤 상당히 엄숙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렇게 제가 보고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조광재 장군께서. 네. 최초 계획했던 6월 17일에서 8월 20일로 2달간 연기되면서, 일단 우리 한국 항공 엔지니어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조종관 문제하고 공력 센서 관련해서 그 문제를 이제 트러블 슈팅 한다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는데, 제 기억에 6월 17일 이후가 한 달이 훌쩍 지나고 7월부터 이제 항공기가 어느 정도 결함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시제기를 갖고 시험을 재개했습니다. 재개한 거는 똑같이 그 시동 점검부터 해서 종전에 6월까지 했던 70나트 고속 활주까지 똑같이 반복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고속 활주를 107나트까지 기억하는데 최대 속도까지 해서 일단 시험을 다 완료했습니다. 일단 앞에서 임상수 박사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조종사,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사실상 더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공군의 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4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이렇게 4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저희들 T50 이런 가정들이 이 핵심 가치 네 개의 핵심 가치를 다 실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종사부터 정비사, 테스트 컨덕터,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8월 20일 초도 비행을 잘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공군의 입장이었었군요. 업체 입장 이주호 수석님께서. 네. 그 초도비를 위해서 한국항공이 담당했던 부분이 항공기 준비하는 것, 임무 통제실 준비하는 것, 엔지니어들 이제 대기하는 것 이런 이제 비행 지원 분야였는데요. 항상 큰 일 두고 점검을 하면은 또 결함이 또 잘 생겨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꼭 또 새벽에 출근해 가지고 항공기 최종 점검을 하는데 우리 때문에 잘못되면 어떠나 이런 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갔고. 그다음에 항공기하고 임무 통제실하고의 통신이 제대로 되는지 자료가 제대로 넘어가고 하는지 이 개척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 점검을 하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한숨 돌릴 수 있었고요. 그 엔지니어들도 이거 지금까지 진짜 몇 달 동안 고생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또 버벅대거나 제대로 조업 못해갖고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면 어쩌나 일단 그런 조마조마한 상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호 대령께서. 그 초도 비행이 6월에서 이제 8월로 연기될 때 저도 내심 이거 연기 잘 됐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종사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뭐 나름대로 다 준비가 될 텐데 제가 늘 이 부분은 조금 완숙 단계에 오지 않았다라고 느낀 부분이 어디냐면 그 임상수 박사가 지금 통제하는 그 임무 통제실 MCR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보면 임상수 박사는 임상수 소령이 이제 테스트 컨덕터로 조종사와 무전기 가지고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30명 되는 엔지니어들이 각자 숨 죽이고 앉아갖고 다 머리에 헤드셋을 들고 얘기를 하면 다 들립니다. 바로. 그러니까 서로 다 조용해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여러 사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임상수 박사를 부를 때는 컨트롤 엔진, 제가 엔지니어라면 컨트롤 엔진, 고해 저쪽에서 이제 말해라 그러면 그때 엔진이 꺼지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요즘에 영화 보시면 막 그런 영화 보시죠. 뭐 특수요원들이 특수작전 하러 갈 때 보면 옛날에 헬멧 썼지만 요즘에 헬멧 안 쓰고 헤드셋 써요. 헤드셋 쓰고 귀에다 이렇게 넣고 서로 통신하면서 오케이, this room is clear. 이 방은 괜찮아. 뭐 저쪽으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위치 전부 파악하고 이 통신에 혼선이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한 건 그런 상황을 생각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훈련해야 되겠다고 임상수 박사 좀 다그치고 전 감독자 위치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참. 예. 오늘 5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도 고등 훈련기를 만들어 보고자 뜻을 모은 지 12년 만에 첫 비행을 위해 활주로에 선 대한민국 고등 훈련기 T-50 골든이글. 모두가 손꼽아온 그날 이야기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